여름 방학을 맞아 캠핑을 좋아하는 호철이의 주도로 너가 큰 소리 쳤으니까 책임져라. 나, 만식이, 재곤이 이렇게 넷이서 강원도 정선으로 여행을 떠났다. 우리는 호철이를 따라 한 마을 어귀에 들어섰는데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다. 야, 가자.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멋쩍은 안녕하세요. 기분에 인사도 드렸지만 여전히 굳은 얼굴들이었다. 뭐야? 왜 저렇게 봐? 우리가 뭐 어디 못 올 때 왔나? 불청객이 된 것 같은 기분에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진득한 시선에서 벗어나 산 초입에 들어서는데 저 맞은편에서 무언가가 내려오고 있었다. 곡괭이를 든 어느 할아버지였다. 어딘가 모르게 위협적인 모습에 길 한쪽으로 다들 비켜 섰는데 이봐, 이 산길을 올라가다 보면 말이야 초가집이 한 채 있을 거야. 거긴 절대 얼씬거리지도 마. 예, 알겠습니다. 곡괭이를 휘두를 것 같은 기세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을 하고 다시 산길을 올랐다. 어느 순간 길은 사라지고 우거진 풀만 보였다. 아, 이상하다. 분명 길이 있었는데. 아, 너만 믿으라니 도대체 여기 어디야? 나 더 이상 못 가. 나도 더 이상은 못 올라가겠다 싶었을 때 저만치에 버려진 초가집 한 채가 보였다. 야, 그냥 저기다 텐트 치자. 나도 더 이상 못 가. 지쳐있던 친구들도 다들 그러자며 그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렇게 열대 걸음을 걸었을까? 내려다보니 새끼줄이 집 주변에 크게 둘러쳐져 있었다. 그 순간 나는 할아버지의 섬뜩했던 눈빛이 떠올랐다. 야, 잠깐만. 애들아, 우리 여기 들어가지 말자. 야, 봐봐, 여기 새끼줄로 다 막아놨잖아. 아, 뭔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야. 그냥 끊고 가면 되지. 야, 만시야, 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만식이는 내 말을 귓등으로 듣지도 않고 나는 끊어진 새끼줄을 보고 왠지 모르게 꺼림직한 기분이 들었다. 왜냐하면 붉게 물든 새끼줄이었기 때문이다. 가까이서 본 초가집은 꽤 을씨년스러웠다. 하지만 더 올라가기엔 무리였기에 우린 초가집 앞쪽에 자리를 잡고 2인용 텐트 2개를 나란히 쳤다. 한 잔, 두 잔, 친구들과 학교 얘기, 여자 얘기를 하며 떠들다 보니 술이 술술 들어갔다. 야, 내쉬어. 야, 나 먼저 들어간다. 나는 재곤이와 호철이는 만식이와 함께 텐트로 들어갔고 후텁지근한 날씨에 문을 열어놓은 채 잠에 들었다. 무언가가 쓸리는 듯한 소리가 났다. 만식이냐? 갑자기 소리가 뚝 끊겼는데 그냥 바람 소리였나 싶어 다시 누우려던 그때 뭔가가 휙 지나갔다. 조심스럽게 바깥쪽을 내다봤다. 텐트 밖에 무언가가 서 있는데
마치 텐트 안에 들어가려고 버둥대는 것 같았다. 결국 그것이 몸을 기역자 모양으로 꺾더니 텐트 안으로 쑥 들어갔다. 누워있는 만식이 위에 바짝 얼굴을 갖다 대고 중얼거렸다. 제발 꾸미기를. 이게 제발 꾸미기를. 그렇게 몇 분이 지났을까? 누군가 몸을 흔드는 손길에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 만식이 어딨어? 아니 너네 텐트에서 잔 거 아니야? 새벽에 나가던데. 근데 얘 어디 갔지?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너네 저기 무기 될 만한 거 하나씩 들고 따라와. 구멍 있다. 저기도 있네. 땅바닥에 어제만 해도 없던 구멍이 산등성이를 따라서 이어져 있었다. 구멍도 하나 있다. 구멍. 여기도 있네. 나는 지금도 그때 본 그 섬뜩한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좋기 2미터는 될 듯한 커다란 허수아비에 색동 한복이 걸쳐져 있고 얼굴에는 눈, 코, 입이 뚫린 거죽이 있었는데 흙자국 같은 게 눌러붙어 있었다. 소소 아니야? 우린 단박에 알 수 있었다. 그 손이 만식의 소리 나는 것을. 만식아! 야, 김만식! 만식아! 야, 김만식! 만식의 몰골은 처참 그 자체였다. 야, 정신 좀 차려봐. 우리는 만식이에게 달라붙어 팔에 감긴 새끼줄을 잡아당겼다. 그런데 우리가 풀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만식이를 더 죄는 것 같았다. 그때 이놈들! 기어이 건드렸구나. 할아버지, 제 친구 만식이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저놈 속에 든 걸 빼야 돼. 무당이 굿을 시작하자 만식이는 괴로운 듯 비명을 질러댔다. 무당이 물에 고춧가루를 타서 만식이에게 먹이를 하자 만식이의 몸부림은 더욱 거세졌다. 만식이가 바닥에 풀썩 쓰러졌다. 그때 나는 보았다.
야, 괜찮아? 야, 만식아, 야,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생지옥 같은 시간이 지나가고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허수아비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초가집에는 원래 무당인 엄마와 어린 딸이 살았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마을에 구슬하러 간 사이 어린 딸이 쑥을 캐다가 그만 오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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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오키야! 아니야! 자식을 잃은 애통한 어미는 딸의 영혼이라도 붙잡고 싶었을 것이다. 엄마는 밭에 있던 허수아비를 몸주 삼아 딸아이의 옷을 입히고 딸의 머리 가죽을 벗겨 허수아비에게 씌우고 피를 뿌려 딸의 혼을 부르는 강령수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이 이 집을 찾아왔을 때는 집에는 검게 탄 시신 2구와 한 장의 유서가 있었는데 무당이 남긴 유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한다. 딸과 마지막 인사를 한다는 게 그만 이 터의 악기를 불러드렸습니다. 나와 내 딸의 몸을 허수아비가 있는 밭에 묻고 실력이 강한 무당을 불러 이 밭에 결계를 치면 악기가 벗어나지 못하니 나는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가 되었다. 우리를 못마땅하게 쳐다보던 마을 사람들의 눈빛, 할아버지의 서슬퍼런 경고까지 산을 내려가는 길에 나는 초가집을 다시금 바라봤다. 죽어서라도 함께 하고자 했던 무당 모녀는 지금쯤은 편안해졌을까? 그리고 강원도 정선 그 산속 마을에 있던 허수아비는 지금도 무사히 봉인되어 있을까? 3년 전 저는 긴 취준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취업의 기쁨은 잠시뿐이었죠. 그래도 회사 가는 건 늘 설레었습니다. 사실 제 사수 정 과장님과 비밀 연애 중이었거든요. 과장님은 일도 잘하는데 성격까지 갑벽. 모든 걸 갖춘 완벽한 선배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실수를 해도 늘 다정하게 단 한 번도 화내지 않으셨죠. 과장님은 제가 반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요. 결국 저희 둘은 동료들 몰래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고백받은 다음 날 저녁. 로맨틱한 데이트는 무슨 평소와 다름없이 야근을 해야 했죠. 오늘따라 선배들은 모두 일찍 퇴근을 하고 사무실엔 저뿐이었습니다. 오빠, 잘 들어갔어? 많이 힘들지. 내가 데리러 갈까? 아니에요. 아직 한참 남았어. 내일까지 부장님한테 드릴 보고서 작성해야 돼서. 내가 일 끝내고 가면서 전화할게. 10분이라도 빨리 끝내려 일에 한참을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프린터로 가봤더니 한 장, 2장 종이가 출력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가 나오는 거야?
프린터에서 나온 건 온통 이거 뭐야? 저와 제 남자친구 정 과장님의 사진들이었거든요. 제가 과장님과 이야기 나누는 모습, 같이 퇴근하는 모습, 심지어 저희만 아는 공간에서 몰래 손잡고 있던 모습까지 사진 수십 장이 인쇄되고 있었습니다. 누가 날 지켜보고 있는 걸까? 오싹해지던 그때 등 뒤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어 있는데 자기야 뭐해? 오빠 여기 어떻게 왔어? 보고 싶어서 왔지. 무슨 일 있었어? 오빠 이거 봐봐. 방금 프린트에서 나왔어. 그런데 사진을 본 과장님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보였어요. 오빠 이거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아? 사실 입사 때부터 날 스토킹하는 여자가 있어. 미안해. 아니, 미리 말할까도 했는데 너가 괜히 걱정할까 봐. 진짜 경찰에 신고하든지 해야지. 너한테까지. 누군가가 절 지켜본다는 생각에 무섭기도 했지만 너무 사랑해서인지 두려운 마음보단 그동안 시달렸을 과장님이 더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과장님이 절 과하게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대리님 저번에 회식 몇 시에 끝났어요? 12시쯤인가. 엄청 맞았어. 아니 진짜 잠깐만요. 김대리랑 있지. 당장 사무실로 와. 다른 직원들을 믿지 말라고. 동료와 커피 한 잔을 마셔도 귀신같이 알고선 메시지가 왔죠. 대리님 저 급한 일 생겨서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과장님이 제 스토커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요. 지난밤 스토커가 야근할 때 보낸 사진 때문인지 과장님의 집착은 점점 과해졌고 급기야 제 회사 생활마저 난처하게 만든 일이 생겼어요. 질씨, 아까 낮에 얘기했던 보고서 초안 있잖아. 그거 오늘 밤까지 좀 받을 수 있나? 네 부장님. 고마워요. 부장님, 시간 좀 보세요. 5시 50분이라고요. 시간에 업무 지시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렇지. 질씨, 퇴근 안 해? 이런 황당한 일이 그것도 사무실 한가운데서 일어났으니 당연히 저는 너무 곤란해졌죠. 이쯤 되니 제 입장은 조금도 헤아려주지 않는 과장님에게 정말 화가 났습니다. 스토커란 여자 나타나지도 않잖아. 회사 일은 내가 알아서 하게 해줘. 나 잘하고 싶단 말이야. 내가 일부러 그래? 다 스토커 때문에 자기 지켜주려고 그러지. 자기야, 그냥 이참에 회사 그만두는 게 어때? 어떻게 들어온 회사인데 고작 남자친구의 스토커 때문에 관둬야 하다니요. 처음으로 크게 싸웠고요. 헤어져야 하나 마나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과장님은 급히 지방 공장에 출장을 갔어요. 드디어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히 야근을 할 수 있게 됐죠. 사무실엔 어느새 저만 남아 있었습니다. 밀려있던 일들을 하나씩 하다 보니까 벌써 자정이 다 되었더라고요. 이 시간에 무슨 전화야? 밤 12시에 온 전화라니. 뭔가 좀 깨림직하잖아요. 머뭇대고 있는 사이 전화는 금방 뚝 끊겼습니다. 이번엔
제 자리에 있는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사원 유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 혹시 과장님이 말한 그 스토커인가? 더 이상 사무실에 있기는 좀 오싹해서 퇴근하기로 했죠. 그런데 내려갑니다. 1층 문이 닫힙니다. 문이 열립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뭐에 걸린 것처럼 자꾸만 열리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이제 점검 중이었어요. 어떡하지, 여기 어떻게 내려가지? 어째 내려가야 집에 갈 수 있으니 계단으로 이제 갔죠. 센스 등이 고장난 건지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비상계단에 제 발소리만 가득했죠. 12층. 11층. 한 층씩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구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계단 하나를 내려가면 그러고 보니까 조금 이상했어요. 비상문이 유독 무거워서 여닫을 때 소리가 엄청 크게 난단 말이죠. 그쵸. 근데 제가 문 여닫는 소리를 들었어야 됐는데 전 어떤 소리도 듣지 못했거든요. 왜 괜히 뒤에 누군가가 바짝 따라오면 무섭잖아요. 제가 먼저 빠르게 내려가는데 등 뒤에 발소리가 같이 빨라지는 거예요. 뭐야? 오빠 스토커인가? 천천히 핸드폰 불빛으로 계단 위를 비춰보는데 저 여자구나. 여자가 분명 절 해칠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눈앞에 한 발, 두 발 계단을 올라오는 빨간 구두가 보였습니다. 구두를 신고 있는 건 여자의 발이 아니라 손이었습니다. 피로 물든 것 같은 구두를 양손에 신고 네 발로 계단을 기어 올라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죠. 다시 눈을 떠보니 여전히 비상계단. 그리고 다음 날 부장님께 그동안의 일을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부장님한테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부장님께서 내가 얘기를 안 했었는데 차라리 뭐 얘기를 해가지고 너가 좀 더 조심하게 했어야 되나 좀 후회가 된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정 과장은 같은 부서 직원이었던 김보라 주임과 비밀 연애 중이었다고 합니다. 보라 씨? 왜? 걔 안 추천돼서 그래?
보라 씨 잘못 아니야. 저요. 진짜 어디 가서 이렇게 도움 안 되는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요. 아, 이만큼은 것도 보라 씨가 다 한 거지. 보라 씨 잘못 아니야. 정 과장이 계단에 앉아 울고 있는 김 주임을 달래주다가 인연이 시작됐다고 해요. 정 과장의 생일날 보라 씨는 깜짝 파티를 준비했답니다. 새로 산 빨간 원피스에 정 과장이 사준 하얀색 구두를 신고 선물과 케이크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도 상견례는 하고 날짜를 잡아야지. 식장 예약 먼저 하자. 회사 사람들이 엄청 놀라겠지? 저번에 김 대리가 우리 무슨 사이냐고 물어보더라. 언제까지 숨겨야 돼? 이제 얘기해도 되지 않아? 여자는 김 주임과 입사 동기인 최민지 주임이었다는데요. 정 과장이 보라 씨 몰래 민지 씨와 결혼까지 약속한 연인 사이였던 겁니다. 그날 밤 야근하던 정 과장은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비상계단으로 뭐지? 정 과장이 비상계단에서 본 것은 보라 씨의 주검이었습니다. 그 뱃속에 뭐 아기까지 가지고 이런 바람핀 얘기를 들으니까 여자분이 이제 사퇴하려 하셨다 하더라고요. 먼저 볼 수 있게 그 예약 문자로 발송을 해놓고 그까지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날 이후 정 과장과 바로 헤어졌고요. 회사도 옮겼습니다. 끔찍했던 비상계단에서의 밤이 제게 다가올 더 큰 불행을 미리 막아줬던 건 아닐까요? 재밌는 일만 가득했던 시골 마을에 제가 딱 한 가지 무서워하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들깨물이었어요. 언제부턴지 개들이 버려진 천막에 털을 잡고는 사람이 지나가면 막 쫓아와서 물려고 했거든요. 한 번은 아무것도 없길래 후다닥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절 발견하곤 막 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순식간에 대여섯 마리가 모두 모이더니 제게 달려오는 게 보였어요. 아무리 달려도 끝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다급하게 모퉁이를 도는 순간 발이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너무 무서워서 눈을 질끈 감은 그때 전 멍하게 도망가는 개들을 바라봤어요. 진짜구나. 여기만 넘어오면 안전하구나. 마을에 파란색 대문 집이 하나 있는데 개들이 미친 듯이 쫓아오다가도 파란 대문 앞에만 오면 투명벽이 있는 것처럼 멈추고 절대 넘어오지 않는 겁니다. 전 들깨들한테 한바탕 쫓기고 온몸에 힘이 다 풀린 상태로 집에 돌아왔어요. 아이고, 어디 갔다 이제 오냐? 응? 어서 와서 밥 먹어라. 희수 왔어? 어서 앉아. 네. 그래. 아줌마, 다른 분들은요? 미성고모랑 기철 삼촌도 아직 안 오셨는데. 아, 내가 말을 안 했네. 다들 서울에 일하러 갔어. 아쉽다. 미성고모 보고 싶었는데. 미성고모! 잘 있었어? 고모가 희수 선물 사왔는데. 뭐예요? 뭘까?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미성고모랑 남편인 기철 삼촌은 마을 어른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선남 선녀 부부였어요. 제가 올 때마다 항상 머리핀도 챙겨주고 잘 놀아줘서 어른들이 서울 갔다고 했을 땐 엄청 아쉬워했는데 미성고모 보고 싶었는데. 야, 정인수, 너 머리가 더 짧아졌다.
완전 몽실 언니네. 몽실해. 아 삼촌 나 놀리지 마라. 놀리지 마라. 아 진짜 삼촌 잡히기만 해봐 진짜 죽었어. 저는 너무 약이 올라 삼촌을 한 대라도 때려보겠다고 달려나갔죠. 아, 어딨어 삼촌? 그런데 삼촌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어두운 길 한가운데 혼자 서 있으니까 삼촌 무서워지더라고요. 삼촌 어딨어? 삼촌? 삼촌이야? 그때 앞에 뭔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뒤돌아서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집 앞이었습니다. 정희수, 너네인데 어디 갔다 와? 제가 혼자 갑자기 집 밖으로 막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나를 약 올린 삼촌을 따라 나갔고 그러다가 밖에서 울고 있는 여자를 본 것까지 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니 무슨 소리야? 네가 잘못 봤겠지. 다들 무슨 소리냐고 했지만 그때 저는 분명히 봤어요. 어딘가 당황한 어른들의 표정과 돌처럼 굳은 할머니를요. 그날 밤 자려고 누웠는데 집 밖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조심스레 마당으로 나가자 말소리가 점차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희수가 들었대. 그래. 긴 머리에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우는 거를 봤대. 아유 그만해. 그럴 리가 있어. 둘이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을 거야. 아유, 그치? 둘이 사이가 좀 좋았어? 누구 말씀하시는 거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졸음이 너무 쏟아져서 아, 내일 여쭤봐야지 하고 다시 방에 들어갔죠. 그런데 다음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 동네가 떠나갈 듯이 곡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리어카에 이불 덮인 뭔가가 있는 거예요. 눈이 뒤집어진 채 입을 해 벌리고 있는 정근 삼촌이었어. 굴을 따러 바다에 들어갔다가 익사했다는 겁니다. 아유 정근아 내 새끼 불쌍해. 옆집 아주머니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마을에서 곡소리가 멈추지 않았어요. 앞집 할아버지도 뒷집 아저씨도 하루가 멀다 하고 마을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다들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시거나 정근 삼촌처럼 사고가 났거든요. 마을은 점점 황폐해져 갔고 할머니도 날이 갈수록 수척해지셨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 제게도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눈을 뜬 날이었어요. 화장대 거울에 일어나 앉은 제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어딘가 이상했어요. 머리카락이 얼굴 양옆으로 길게 늘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거울을 봤는데 정말 귀 밑에서 끝내야 할 제 머리가 허리까지 길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일어날수록 머리카락이 점점 더 길게 자라나는 겁니다. 그 순간 제 머리 위에서 뭔가가 꾸물대는 것 같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저의 긴 머리카락은 제 뒤에 서 있던 여자의 머리카락이었던 거예요. 풀어줘. 그날 이후 제 머리는 밤마다 계속 길어졌어요. 매일같이 찾아와서 풀어달라며 울부짖었고 전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죠. 나가. 희수야, 혹시 그 전에 길에서 봤다던 그 여자가 요즘도 계속 보이니? 네. 밤마다 나한테 자꾸 왜 그랬냐고 풀어달라고. 아이고 이를 어쩐다니. 미선이다. 미선이야. 서울간 미선 고모 이야기를 왜 하시지? 전 좀 의아했어요. 그런데 2년 전에 기철 삼촌이 사기로 전 재산을 잃고 매일 술만 마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와? 장 보고 오겠다고 말했잖아요. 또 그 자식 만나고 왔지?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결국 의처증까지 생겨서 고모를 매일같이 때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밤마다 동네에 고모의 비명과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러던 어느 날 다시는 미선 고모를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맞아 죽은 거죠. 그런데 이어서 할머니가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고 우리가 그랬으면 안 됐다.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이제 사공사처럼 꾸미고 경찰에 따로 알리지 않고 쉬쉬해주고 속여줬던 것 같아요. 마을 주민들끼리 염하듯이 그냥 간단하게 흰 옷을 입혀서 집 앞에 조용히 묻었다고 들었습니다. 개들이 넘어오지 못했던 파란 대문집 기억나시죠? 거기가 미선 고모랑 기철 삼촌이 살던 집이었거든요. 그 집 앞에 밭이 하나 있는데 거기 항상 흙이 쌓여 있었어요. 농사에 쓰려고 모아둔 줄 알았는데 그 흙더미가 미선 고모의 무덤이었던 겁니다. 지도 실수였다고 했잖아. 아이고 우리가 그랬으면 안 됐다. 우리 미선이한테 빌자. 응? 마을 사람들 다 모아놓고 미선이한테 지금이라도 빌자. 아니 부부가 같이 있으면 당연하지. 이모의 말을 들은 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파란 대문집 앞 밭에 있던 흙더미가 2개였던 게 생각났거든요. 미선이 고모가 죽고 삼촌도 얼마 안 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들었어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허공에다 대고 계속 미안하다 그러고 울고 빌고. 그제야 미선 고모가 왜 그토록 나 좀 풀어달라고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죽인 남편에게 죽어서도 벗어날 수 없었던 미선 고모. 지금도 파란 대문 앞에서 나 좀 풀어달라며 울고 있지는 않을까요? 나 좀 풀어줘. 때는 2006년 주희 씨가 12살 할머니 집에서 겪은 일이라고 해요. 당시 주희 씨네 할머니 집은 부산 황령산 자락에 있었는데요. 조그만 마당에 대문이 있는 1층짜리 양옥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주희 씨네 할머니 집에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금기사항 하나가 있었습니다. 대문 밑에 물이 차오르는 날 절대로 아이들만 집에 두지 말 것. 이 금기를 만든 사람은 바로 이웃에 살던 남천동 할매였어요. 남천동 할매는 무속인은 아니지만 살짝 신기가 있는 분이었거든요. 한 번은 주희 씨 할아버지가 공사 현장으로 출근을 하려는데 아이고 주희 할배야 오늘 일 나가지 마이소. 절대로 가면 안 되니데. 큰일 난다 카이. 이러셨습니다. 근데 그날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크게 다치고 또 주희 씨 아빠가 대구로 출장 갈 때
주희 아버지요. 오늘 절대로 지하철 타면 안 됩니다. 지하철 타면 안 된다 카이. 신신당부를 하셨던 그날 지하철에 큰 사고가 난 거죠. 어쩜 앞니를 그렇게 딱딱 맞추는지 주희 씨네 가족은 남천동 할매의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때는 추석 연휴 첫날 할머니 집에 주희 씨네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그중 아이들은 12살 주희 씨 그리고 작은 집 사촌 동생인 8살 준우 딱 이렇게 2명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주희 씨와 준우는 함께 마당에서 놀고 있었어요. 얘들아, 엄마 목욕 갔다 올게. 놀고 있어? 안녕하세요. 재밌게 놀고 있어. 음식 준비를 모두 마친 어른들이 그날따라 날씨도 좋겠다. 전부 이제 목욕탕에 다녀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집엔 준우 그리고 주희 씨 이렇게 아이들 둘만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마당이 조용했어요. 그 어디에도 준우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갔지? 준우야! 하준우! 준우야! 혹시 혼자 밖에 나갔나? 불안한 마음에 주희 씨는 곧바로 대문 밖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골목 끝에 누군가가 코너를 돌아 싹 사라지는 거예요. 얼른 쫓아가 봤는데 웬 까만 한복을 입은 여자아이가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그 여자아이 손을 보니까 줄을 쥐고선 뭔가를 질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털이 아주 덥수룩한 삽살개 같은 그런 짐승이었어. 근데 그 짐승이 쓸려간 자리엔 검붉은 흔적이 묻어나 있는 겁니다. 뭐지? 왜 저렇게 끌고 가는 거지? 주희 씨는 호기심이 생겨서 검은 한복 입은 여자의 뒤를 슬그머니 쫓아갔어요. 근데 그 아이 앞에 웬 꽃상여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 꽃상여 앞에 멈춰선 여자아이 갑자기 뒤를 획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괴상한 웃음소리를 내면서 주희 씨를 노려보는 거예요. 순간 주희 씨는 너무 놀라서 어쩔 줄 모르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여자아이의 수상한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계속 웃으면서 자기가 끌고 가던 그 짐승을 꽃 상여에 막 밀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은 들어가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을 쳤고 여자아이는 목을 쥐고 막 억지로 끌어당겼습니다. 목이 졸려 숨이 막힌 그 짐승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짐승의 얼굴을 자세히 봤더니 사촌동생 준우인 거예요. 꽃상여에 들어가지 않으려 몸부림치는 준우를 보며 주희 씨는 소리를 쳤습니다. 안 돼! 안 돼! 그 순간 정신 차려보니 주희 씨는 마루에 누워 있었어요. 아, 꿈이었구나. 그렇게 얘기하고서 한숨을 돌리려는데 바로 옆에서 준우가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는 겁니다. 숨을 못 쉬겠는지 계속 거리면서 몸을 막 비트는 그 모습이 꿈에서의 모습과 똑같았어요. 막 소리쳤어요. 하지만 어른들은 아직 목욕탕에서 돌아오지 않았는지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죠. 누구에게라도 빨리 도움을 청해야겠다는 생각에 주희 씨는 무작정 준우를 일으켜서 집 밖으로 부축해 나갔습니다. 근데 밖으로 나가보니까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 비를 쫄딱 맞으면서 주희 씨가 준우를 끌고 대문을 나섰는데 찰바닥
문턱에 걸린 두 사람 그대로 대문 밖에 나동그라치고 어머. 준우가 토사물을 막 쏟아내더니 그제야 막힌 숨이 터진 듯 연신 기침을 합니다. 주희 씨가 안절부절 못하며 준우를 일으키는데 그때 준우야! 준우야! 준우야 괜찮아? 너 왜 밖에 나서 그러고 있어? 어? 준우야 괜찮아? 목욕 갔다 돌아온 어른들을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죠. 그런데 내 뭐라 캔너? 애들만 두지 말라 캔지? 쩌렁쩌렁 골목길을 울리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남천동 할매였어요. 여여 물 찬 거 안 보이나? 아니나 다를까 남천동 할매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대문간 바로 밑이 막 물바다가 되어있더라고요. 순간 어른들은 아 금기가 깨졌구나 이런 생각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어떡해. 우리 준우 어떡해. 준우 엄마가 준우를 안고 막 울부짖고 어른들 모두 당황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남천동 할매가 집 위쪽을 쓱 바라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싹 굳으셨어요. 그러더니 집에 그 이불보 그 천 같은 거 있지? 버뜩 가서 챙겨온나? 지금 시간이 없다! 언능! 주희 씨 엄마가 부랴부랴 무명천을 들고 나오자 남천동 할매가 다시 소리칩니다. 빨리 이 천으로 아들 가리라! 그리고 버뜩 나 따라온나? 어른들은 주희 씨와 준우를 무명천으로 돌돌 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선 무명천으로 꽁꽁 싸맨 아이들을 어깨에 들쳐맨 어른들은 다급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남천동 할매의 방이었어요. 그 방은 남천동 할매가 상을 차려놓고 기도하는 신당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들쳐업고 온 아이들을 방에 내려준 어른들은 꽁꽁 싸맨 무명천을 다급하게 풀기 시작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아이들은 이 상황이 그냥 어리둥절하기만 했어요. 됐다. 너희들은 잠깐 나가 있어라. 남천동 할매는 주희 씨와 준우 앞으로 다가와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할매가 내일 아침에 다시 데리러 올 테니까 그때까지는 절대로 방 밖으로 나가면 안 된대. 혹시라도 밖에서 누가 불러도 절대로 대답하면 안 된대. 그리고 준이야, 준우 네가 지켜야 한대. 준우 꼭 이해한대. 알겠나? 그래. 그러면 할매 갈게. 그렇게 남천동 할매는 둘만 남겨두고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어서 남천동 할매는 방 밖에 서 있는 어른들에게도 신신당부를 했어요. 일단 걔 눈을 속여가. 애들은 내가 앞 방에다가 숨겨놨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된대. 아들이 어디 있는지 절대로 누구한테 입도 뻥긋하면 안 된대. 너희들 정신 다 뒤차려라. 알겠나? 네. 네. 내 말 명심하래. 남천동 할매와 어른들은 쑥덕쑥덕 하더니 이내 사라졌고요. 방 밖은 고요해졌습니다. 그 와중에 힘없이 축 늘어진 준우는 계속 엄마를 찾으며 보챘습니다. 누나, 우리 엄마 어딨어? 안 돼. 오늘은 여기서 누나랑 자야 돼. 주희 씨는 칭얼거리는 준우를 애써 달래가며 겨우 같이 잠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밖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목소리에 주희 씨는 잠에서 깼는데요. 준우야 어딨니? 빨리 엄마한테 와야지. 그 목소리는 바로 준우 엄마였어요. 옆에서 곤히 자고 있던 준우도 그 목소리를 듣고 잠에서 깹니다. 준우야 어딨니?
빨리 엄마한테 와야지. 우리 준우 어디 있니? 안 돼. 주희 씨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대요. 분명 어른들은 주희 씨와 준우가 이 남천동 할매 집 방에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방에 들어오지는 않고 계속 찾는다는 건 분명 준우 엄마가 아니라는 거죠. 어딨어? 엄마가 나 부르잖아. 아까 나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 나가면 안 돼. 나 나가면 안 돼. 나가세요. 안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갑자기 우르르 쾅쾅 천둥 번개가 치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 주희 씨는 보고 맙니다. 그 번쩍이는 창문 너머로 서 있는 검은 그림자. 꿈속에서 들었던 그 여자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준우야, 나랑 어디 가야지. 준우야. 준우야, 어서 나와. 온몸에선 막 식은땀이 흐르고 심장은 쿵쾅거리고 두려움에 온몸을 벌벌 떨던 그때 갑자기 귀를 찢을 듯한 여자아이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그 순간 문이 활짝 열렸어요. 얘들아, 개 안 나. 아이고, 이 어린 것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어이? 어떡해. 엄마가 미안해요. 이제 괜찮아. 아이고, 우리 주희가 준우를 살린 기다. 아이고, 무서웠지? 아이고, 아주 세상에 나. 그런데 말이죠. 도대체 남천동 할매는 귀신이 나타나는 걸 어떻게 알고 이 아이들을 구하러 온 걸까요? 어른들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다가 그 자초지종을 알게 되는데요. 그날 주희 씨와 준우가 대문 앞에 쓰러졌을 때 남천동 할매가 집 위쪽을 바라보다가 표정이 싹 굳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때 남천동 할매는 춤을 추며 낄낄대는 여자의 귀신과 눈이 딱 마주쳤던 거예요. 야들이 문간을 넘어졌을 때 그 대문 위에서 이 잡것이 등실등실 춤을 추고 있는 기라. 그래서 귀신이 아이들을 보지 못하게 서둘러서 천을 씌우고 안전한 신당으로 아이들을 대피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춤추는 귀신이 사라지기만을 기다리면서 남천동 할매가 밤새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새벽에 준우 엄마가 사색이 돼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천주 신령님 계시나이다. 할매, 어떡하죠? 어떡해요? 뭐야, 무슨 일인데? 저 아이들이 있는 곳을 말해버렸어요. 벌벌 떨면서 남천동 할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꿈속에서 준우 아빠가 이렇게 빙긋 웃으면서 아, 애 데리고 놀이공원이나 갈까?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래, 내가 준우 데리고 올게. 애가 어디 있었지? 아, 맞다. 당집에 있었지? 서글서글 웃던 준우 아빠 입이 기괴하게 찢어지다니 준우 아빠가 사실은 준우 아빠인 척한 그 귀신이었던 겁니다. 꿈속에서 준우가 있는 곳을 알아낸 귀신은 그렇게 남천동 할매 집으로 가게 된 거였죠. 준우 엄마의 이야기를 들은 남천동 할매는 그 길로 불이 나게 아이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여자의 귀신이 창문에 딱 달라붙어 방으로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 앙큼한 것 같은 이라고 요망한 거. 빨리 안 가나? 어디에 들어가려고 그래? 싫어, 안 가. 반항하던 귀신은 그 부적이 끝까지 타버리는 순간 비명과 함께
사라지고 맙니다. 사촌 동생 준우를 집요하게 찾아다닌 여자아이 귀신. 왜 그토록 준우를 데려가려고 한 걸까요? 대체 그 귀신의 정체는 뭘까요? 1975년 이수야! 엄마, 나 100점 받았다. 진짜? 장하네 우리 딸. 할머니가 보셨으면 기뻐하셨을 텐데. 저희 친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저는 슬퍼하는 엄마에게 힘이 되고 싶어서 에이, 또 할머니 얘기. 난 엄마가 기쁜 게 더 좋아. 늘 곁에 꼭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 껌딱지로 불렸죠. 자기 전까지도 엄마 옆에서 조잘조잘 떠들다 잠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엄마의 찢어질 듯한 비명에 눈을 떴습니다. 악몽을 꾸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여기 피나. 냄새 고약한 고름 섞인 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팔뚝에 종기가 난 것처럼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날이 밝자마자 병원에 갔는데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다고 했대요. 이유 없이 계속 골박하는 종기처럼 엄마의 악몽도 계속됐는데요. 매일 반복되는 그 꿈은 1년 전 돌아가신 엄마의 시어머니가 소복을 입고 방구석에 웅크린 채로 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넓은 데 나와 계시지 왜 구석에 계세요? 어머니. 난 여기가 너무 편하다. 너만 이 편한 데서 내 다리 쭉 뻗고 짜지? 망할년. 너도 아파봐라. 길고 뾰족한 바늘로 엄마 팔뚝을 푹푹 찌른다는 겁니다. 고통스러워서 깨보면 뭔가 진짜 찔린 것처럼 피가 흐르고 있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악몽을 꾼 이후부터 엄마는 식사는커녕 물 한 모금 마셔도 구역질을 해댔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넘기질 못하니 뼈가 붉어지고 살도 검게 변해갔습니다. 이상한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자고 있는데 엄마가 바퀴벌레처럼 온 집안을 해치고 있는 거예요. 엄마, 왜 그래? 엄마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바늘, 연필, 하다못해 라디오에 붙은 안테나까지 뾰족한 물건은 죄다 모아다가 숨겼어요. 아, 엄마! 아, 뭐 하는 거야? 여기다 이거 왜 넣어놔? 다 숨겨야 돼! 할머니가 보면 나를 죽일 거야.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계속되는 악몽 때문이었죠. 할머니가 온 집안을 마구 뒤져서 날카로운 물건들을 찾아다가 너도 아파봐라. 엄마를 더 심하게 찌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뾰족한 물건들을 숨기자
그런데 엄마가 제 몸 아픈 것보다 더 힘들어 하셨던 건 바로 할머니 때문이었어요. 고부 사이가 정말 엄마와 딸처럼 각별하기로 유명했거든요. 이거 내가 밭에서 주운 금가락지인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아가 이거 네 해라. 어? 알았지? 엄마는 할머니가 준 반지를 보물처럼 애지중지했는데 그거 무슨 반지야? 어머님이 주셨어요. 금은 아닌 것 같은데. 피부 썩나면 어쩌려고. 당신 어머님 앞에서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이거 저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알았어. 사실 그 반지는 구리 반지였지만 뭐든 좋은 것만 생기면 막내 며느리만 챙겨주시는 마음이 엄마는 늘 감사했대요. 이렇게 늘 아껴만 주던 시어머니였는데 꿈에서 자꾸만 괴롭히니 엄마 속이 더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엄마의 몸과 마음은 냄새 고약한 그 피처럼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당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서 얼른 뛰쳐나갔는데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빠, 저 아줌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수가 저쪽으로 가 있어. 저를 막아선 건 아빠였습니다. 한복을 입은 웬 아줌마가 집 마당에 불을 지르고 불 속에 뭔가를 막 던져놓고 있었어요. 성경책을 다 찢어밟고 엄마의 십자가랑 예수님 그림까지 전부 깨부셔서 불구덩이에 던져놓고 있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저희 가족이지만 아빠는 엄마를 살리기 위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굿까지 한 겁니다. 아, 아빠, 저거 다 엄마 거잖아. 아빠, 저거 다 엄마 거라고. 아빠, 하지 마.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살리고 싶으면 가만히 있어! 그런 엄마에게 뛰어가려는데 아줌마가 저를 막더니 그 속에 지독한 것들이 가득 차 있어. 네 엄마가 좋아하던 그 기도만 저 속에 가득 차 있는 귀신들이 아주 신나게 읊고 있다. 그러더니 아줌마는 불길 주변을 돌며 방울을 마구 흔들어댔습니다. 그런데 구슬하고 난 다음 날 매일 누워만 있던 엄마가 그리고 그것도 내 덕분에 이긴 거야? 진짜 미수 잘했네. 여보. 저랑 아빠는 너무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는데 왜? 엄마는 우리를 본 척도 않고 급하게 집 뒤편으로 막 뛰어가더라고요. 엄마가 입을 막 틀어막고 있었어요. 또 토할 것 같아? 제가 다가가니까 엄마는 고개를 막 줬더니 엄마, 왜 그래? 엄마. 울지 마! 손발톱을 뽑아서 살점 사이사이에 쳐박고 내장을 꺼내 숨통을 조여지 마. 사지랑 집도 역시 못하면서 고통의 피를 마셨더니 잠깐만요. 제 앞에 있는 사람이 분명 엄마가 맞지만 엄마 속에는 정말 다른 사람이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날이 갈수록 엄마는 점점 더 위중해 갔습니다. 집에서 구슬한 것도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죠. 엄마는 겨우 물을 몇 모금 넘겨도 죄다 토해내기 일쑤였고요. 엄마 왜 그래? 여보. 여보 왜 이래? 또 바짝 묶인 사람처럼 온몸이 굳어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정신 차려봐. 결국 아빠는 더 이상 엄마에게 가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모든 걸 체념한 아빠가 장의사에게 엄마의 관을 맞춰놓고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나 마지막 부탁이 있어요. 엄마의 이야기를 들은 아빠는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위한 예배가 기도 시작됐죠. 한번 올리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불쌍한 어린 양이 지금 알 수 없는 병마와 싸우느라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치유의 은사로 이 어린 다 같이 기도를 했어요. 빨리 쾌차할 수 있게, 그래서 가족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사를 엄마는 힘없이 눈물만 줄줄 흘리셨고 그렇게 마지막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서야 엄마가 왜 그렇게 아팠던 건지 이유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 묘를 이장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묘가 있는 그 산 지천에 많이 깔린 게 맞아. 아카시아 나무였어요. 근데 바로 그게 문제였던 거죠. 묘를 파보니까 아카시아 나무 뿌리가 할머니 관을 아주 칭칭 감고 있었던 거예요. 아예 관을 뚫고 들어가서 할머니 유골에도 나무 뿌리가 꽉 감겨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유골이라 뼈밖에 없으니까 그 뼈 사이사이로 찌르듯이 파고 들어가 있었던 거죠. 할머니의 유골에 칭칭 엉켜 있던 아카시아 나무 뿌리를 잘라냈습니다. 그제야 저희 가족을 옥죄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난 느낌이었어요. 아빠는 묘를 이장한 이후로도 한참을 괴로워하셨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알아차렸더라면 하고요.